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은 7시 29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범죄 수법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서 오늘 뉴스 사건 파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영화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있었고 또 대구에서는 일반인 중학생이 마약 투약을 하고 쓰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마약 사범이 얼마나 지금 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마약 사범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2018년까지 매년 8,000건 정도 발생하던 마약 범죄가 2019년도에는 10,000건을 넘어섰고요. 네. 지난해에는 무려 18,39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4년 전에 비해서 약 220% 이상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마약 범죄가 연소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마약 범죄 가운데 약 34.2%가 10대와 20대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비율은 최근 5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약류 범죄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강원도도 마약 범죄 건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네, 유사한 양상입니다. 최근 3년간 약 1,036건 정도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매년 200여 건 이상의 마약 범죄가 300여 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는요. 야바라고 하는 신종 마약을 유통시킨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무려 65명을 검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검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들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과거에는 그들끼리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수용자, 공급자 다 그들만의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 일상으로 이렇게 다가온 게 왜 이런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접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 지능화는요. 최근에 강원경찰청에서 검거한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마치 일반 회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20, 30대 청년들을 고용을 하고 네. 그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급으로 지급되는 비용에서 20%를 변호인 선임 비용과 그다음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합니다. 거의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휴대폰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약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마약의 구입이 쉬워지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마약을 투약하는 사범들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중매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마약류에 관한 투약 또는 판매, 공급 이러한 장면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일반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곤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약 판매상이 SNS로 이제 그걸 유통을 시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사나 검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범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체가 바로 텔레그램 그리고 네.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 N번방 사건에서도 그것들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마약류 범죄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의 매체를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은밀하게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하고요. 은밀하게 구매한 마약류는 소위 가상화폐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제가 된 마약은 국제 우편이나 국제 탁송 화물을 통해서 아무런 접촉 없이 국내로 유통되고요.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는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으면 알아서 스스로 투약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때 단속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검거 자체가 어려워지고 적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약류 범죄는요, 형량이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형량도 무겁고 실형 선고 비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는요, 양형 기준,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을 수립을 했는데 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하거나 또는 최초의 초범으로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징역 6개월형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낮은 형량도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선고된 이 마약류 범죄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기소된 사건 중에서 44%가 벌금형으로 선고가 됩니다. 예. 따라서 형량 자체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14년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고 네. 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을 위한 대책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과거에는요, 마약류에 관한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자라는 논의들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양형 기준을 대폭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에서 은밀하게 유통이 되니까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 단속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DEA라고 하는 조직들이 마약 범죄를 총괄하거든요. 우리도 마약청 같은 조직을 통해서 네.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다큐를 보니까 미국의 좀비 도시 나오던데 그런 그렇습니다.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